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안보 상황과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모시고 청와대 회동의 의미와 향후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 2시 정각에 시작됐는데요. 지금 시각이 3시 55분이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박 교수님, 이번 회동 큰 틀에서 어떤 의미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국가의 준비상사태다. 지엄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야당 대표는 회의 가기 전에 민생 문제도 이야기하고 우병우 수석 문제, 백남기 청문회 등 이야기했지만 사실 오늘 막상 자리에 앉아서 2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야당 대표들은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우리 얼마나 심각한 우리 안보 현실인가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각한 이야기가 진행 중일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방미 전에 여야 원내대표하고 정세균 의장은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우리가 안보 문제를 놓고 단합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사드 문제 가지고 또 여기서처럼 분열상을 보이고 이거 꼴이 되겠어요? 나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한번 미연에 방지해 보고 의견을 좀 심도 있게 나누자. 여야가 안보 문제를 좀 더 밀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겠습니까? 더군다나 물론 민생이 지엄합니다만은 민생도 안보가 있은 다음에 경제도 있고 민생이 있는 것이지 안보가 없은다면 민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사전 환담 모습 저희들이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밝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 굉장히 좀 준비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차 교수님, 사실 아무래도 오늘 회동 관심 끄는 거는 과연 이제 북핵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야 어떤 의견을 좀 집결하느냐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그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대통령하고 여야 3당 대표가 이제 만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견례 자리, 의전적인 차원이 사실 강조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이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발등에 불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현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여야가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금 북한 핵 문제를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는 같은 의견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향후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강론에서의 차이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청와대 회동 직전에 나온 이 청와대와 야당 대표의 입장을 살펴보면 서로 조금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지금 북한이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국방부 관계자의 보도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 그 평양을 지도에서 없앨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강력한 지금 이제 물리적인 이 조치를 동원해서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교적 노력 플러스 지금 군사적 이 수단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은 강력한 무력을 통한 억제를 아마 강하게 주장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추미애 대표가 어제 지금 북한이 5차례의 핵실험을 한 4차례의 실험이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결국 햇빛 정책을 벌이고 강풍론을 갖고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는 외교적 수단, 소위 말하는 대화적 노력, 설득 노력을 병행하는 그런 쪽으로 이 투트랙 방식을 야당은 주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서 과연 이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가면 합치점을 만들지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이 약 1시간 55분 만에 종료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사실 보통 1시간 남짓 회동을 하는 건데 1시간 55분,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다는 거 굉장히 심도 있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박 교수님, 이제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과연 안보에 대한 의견 어느 정도 조율했는지를 바로미터가 사실 사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사드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이 있었을까요?
그 해동전의 당론을 보면 뭐 접점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국민의당은 반대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조금 이동해서 반대쪽으로 가는 와중에 이런 지금 일이 생겼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북한의 5차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햇볕 정책을 강풍 정책으로 바꾸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인식이 차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뭐 우리가 돈 주고 햇볕을 쏘일 때도 북한 핵 개발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핵 문제를 가지고 비밀리에 우리를 속여왔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상당히 노출돼서 그래서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는 좀 바람은 그래도 이 정도 이제 나라 꼴이 이렇게 어려워질 정도가 됐으면은 여야가 정말로 야당도 말이죠. 안보 문제를 어떻게 이런 이상적이고 논리적인 것만으로 할 수 있는 현실은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과거에 2001년도에 우리 저 전직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이 어떻게 됐어요? 5차 핵실험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이 없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동맹국가고의 그런 노력에 이렇게 공점을 찍는 이런 쪽으로 좀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미하는 원내대표들이 최소한 사드 문제 가지고 이견은 말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거기까지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차 교수님 지금 예. 야권 내에서도요 5차 핵실험 이후 사실 안보 상황이 지금 거의 틀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근간에 바뀐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사드 문제 해법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뭐 지금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바로 본인이 당대표가 당선되면 바로 사드의 반대를 당론으로 만들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거기서는 한 발 빼고 일종의 시간을 좀 끌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자체는 아마 추미애 당대표 스스로도 지금 현재 이 사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부분은 국민의 이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 한 발 물린 상황이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북한이 다섯 차례 5차 북핵 실험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사드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나름대로 그 융통성이 있는 자세를 오늘 아마 틀림없이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국민의당도 당론은 사드의 배치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의 지금 이제 국민의당 흐름을 보면 예. 상당히 톤다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뭐 그 정도 수순은 아마 저는 아마 정치적 수사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했지만 그것이 이 여당과의 그 협조를 위한 전제 조건을 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일단 야당에서는 조금 뒤로 물리는 사안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이제 잠시 뒤면 여야 각 당 또 청와대에서 입장 과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좀 밝혀질 것 같은데 사드와 관련 과연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았는지 주목돼 보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핵무장론, 핵 전술핵 재배치론이 사실 강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당 또 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것은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말 도를 지나치게 정말 거의 광적 수준으로 저렇게 실험을 하고 누가 봐도 정말 이것은 보통 상황이 아니다. 비상 상황이다. 왜 우리는 손 놓고 있느냐.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일단 제가 공론화장으로 끄집어 냈던 거였었고 저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직면해서 여당 대표로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만류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도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유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핵도발 억제 수단을 강구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즉흥적인 발상이고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전술핵 무기 반입이나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그걸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질 경우에 이웃나라 일본은 당장 또 핵무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동북아시아는 핵의 지뢰밭이 되고 정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은 더욱 불안해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들은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핵무장론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낸 것이다. 원유철 의원, 이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 검토 강구해야 된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매우 위험하고 즉흥적인 발상이다. 핵도미노 불러올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했습니다. 박 교수님, 청와대도 오늘 사실 핵무장론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공식 부인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와대 정부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NPT 회원국이고 국제사회 그런 책임 있는 일원인데 정부가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너무 지나간 이야기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북한이 이렇게 5차 핵실험하는 동안에 국제사회가 역할을 못했잖아요. 특히 중국이 역할이 없었잖아요. 중국이 겉에서는 뭐 하는 것처럼 하면서 유엔 제재안 제대로 실행도 안 하고, 바로 이러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핵을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 이야기를 갖다가 고지고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논쟁으로 끌으면 안 되고요. 원인 규명부터 하고 지렛대로서의 핵무장론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그 원유철 의원이 중심이 된 핵포럼 31명의 그 의원들이 모여서 우리 국방장관도 참석해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정현 당대표를 비롯해서 김무성 전 당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지금 핵무장론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그런 국방의식이라는 거는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국제사회 규범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북한의 이런 질주하는 핵 논리를 갖다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중국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고 또 국제사회를 더 읊조리는 카드로서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핵을 갖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잘 헤아려가지고 정치인들이 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이것도 참 아마추어적이고 초보적인 외교를 이해 못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로 자격도 없는 것이다. 정부에 안 되죠. 정치권은 해야 됩니다. 예.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만약 핵무장론 더 진전이 되면 중국은 물론 미국도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그렇죠. 뭐 미국도 사실 우리 뭐 명방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우리의 생각하고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핵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오바마 정권의 가장 큰 이 국정 그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하는 부분에서 미국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그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서 가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면 다 입 닫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지금 뭐 여당의 의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미국도 압박하고 중국도 압박하는 일종의 외교적 그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더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뭐 지금 이 우리 스스로의 핵무장과 병행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91년도 한반도 비핵화선언 직전에 우리 한반도 내에서 철수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 또는 지금 이제 뭐 그 핵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그 전략 폭격기라든지 핵 전략 자산을 우리나라에 순환 배치하자. 우리나라 뭐 오산 공군기지라든지 그 진해 해군기지라든지 이런 쪽에 이 순환 배치하자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력을 어떤 식으로든 정강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도 나가서는 중국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외교적 노력을 모을 수 있는 상태로 촉구하는 그런 하나의 효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술핵
핵무장과는 다르다.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트위터를 얘기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전술핵 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군의 여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도 지금 사실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 직전에 지금 철수해 갔던 뭐 여러 가지 뭐 이 전술 핵무기들을 다시 배치하는 부분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다시 갖고 올 수 있다. 그러한 몸짓만으로도 북한에게 상당히 주는 위협적 효과도 있고 중국도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좀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요. 오늘 주한미군이 B-1B 전술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좀 전개하려고 하다 기상 문제로 그게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봤을 때 야 이거 날씨 문제로 이 정도인데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박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날씨 문제만 아니고 우리가 베트남 공산화될 때 잘 봤잖아요. 파리 평화협정 맞고 어떤 경우에 비상세 미군이 다시 온다고 해도 미군이 여론이 약화되니까 투입이 안 돼서 공산화됐지 않습니까? 날씨뿐만 아니고 미국 여론 때문에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술 핵을 조건부로 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비핵화 선언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91년도. 이미 북한이 지금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개발을 못하면은 전술 핵이라도 들여와가지고 밸런스 오브 테러, 밸런스 오브 파워 아니고 공포의 균형이라도 맞춰서 북한이 불장난은 못하게 해놓자. 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현재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 책임자들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참조하면서 벤치마킹해서 이참에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하자 이거예요. 일본은 지금 한 달 정도면 모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핵물질이라든지 기폭 장치까지 확보해 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 전단계로 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북한이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역이용해가지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해서 아니 우리가 우리 문제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거지 언제 우리가 미국 동맹국만 믿고 언제까지 핵 문제를 방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우리의 문제다. 결국은 동맹국이 도우면 되지만 그렇다고 궁극적으로 동맹국이 우리 문제를 책임져 준다? 우리는 베트남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뼈저린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안보 문제는 그렇게 지엄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오늘 좀 잠시 뒤면 이제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회동 결과가 이제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 오늘 사실 그동안 여러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불순 세력, 이간 세력들이 걱정된다. 북한에 이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박지원 대표 야권은 좀 심기가 불편해 보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저는 안보 문제는 여야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서 안보도 민생 문제와 마찬가지로 함께 논의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자고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자.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섣부른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명분도 잃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야권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또 핵무장론을 거듭 비판하면서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차 교수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국방정보를 이제 야당과도 좀 공유를 하면서 공동 대처를 하자 이런 제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그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뭐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안보적 위기가 생길 때마다 정부 여당이 상상하는 이야기는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야권의 협력을 요구하기 이전에 여당, 정부, 특히 정부가 소위 말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야당의 예열,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제공을 해야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힘을 함께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논의적 장치, 제도적 장치가 아마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는 여야정 안보
협의체가 협의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 야당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밑도 끝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여야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국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선까지는 정보를 제공하고 네.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 저는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정 그렇습니다. 협의체. 우리 저 교수님 말씀대로 여야정 안보 협의체는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 의원들도 국민의 대표로서 정확하게 안보 현상을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지 시중에 떠도는 제야 인사들 이야기만 듣고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고 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보면 야당이 좀 과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잘못된 시민단체 이런 목소리를 비판을 하지 않고 그냥 없을렁하게 같이 끼워온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대통령이 걱정하는 면에서 한 거지 야당을 그렇게 보게 했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이 줄기차게 해온 이야기들이 뭡니까? 뭐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연방제통일,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해오는데 이번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국민들도 의아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보 문제가 이렇게 지엄한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껴안고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까지 같이 갈 수 있겠냐? 안보는 그렇게 지엄한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이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번 생각합니다. 회동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 진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없으면 안 되죠. 만약에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국회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을 보고 있는 국회예요? 타당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국회예요. 당연히 국민들을 보고 가는 국회라면 성과가 당연히 나왔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정말로 이거는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야정 안보 협의체를 박 대통령이 수용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여권 지도자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라고 맡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너무 덥석받으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한 2, 3일 필요하지 않은가 싶네요. 그런가 하면 추미애 대표는 사실은 민생 경제 부분에 사실은 이번 회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표 연설 때도 비상경제 민생 담판을 벌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박 교수님 이번 회동 어떻게 보십니까? 좀 경제 문제도 논의가 됐을까요? 오늘 뭐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아마 지금 이제 그 여야 대표의 회동이 있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상당 부분은 뭐 안보 문제가 할애가 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했던 비상경제, 예. 민생 담판이라는 본인의 하두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배석자로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정도였는데 지금 유일로 경제부 총리를 좀 배석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본인이 던졌던 그 민생경제라는 그 하두를 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장치로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선뜻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생 문제도 상당히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발등에 불인 한진해운 사태라든지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 법인세 정세 문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추미애 대표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지금 강하게 주장해왔던 뭡니까 일자리와 경제개혁을 위한 그 관련 법안들 그 부분들에 대한 또 설득을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이야기들을 아마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과연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입장 차이가 좀 크니까. 예. 아니 당연히 뭐 대화를 하고 주고받아야죠.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하고 지금 국가 채무가 이렇게 가장 어려운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서 민생 문제를 이야기 안 하면 뭐 정치 기능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야기한 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뭐 구조개혁, 공공개혁 문제, 노동개혁 문제 등등을 좀 부탁하고 야당이 이야기하는 걸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 정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물론 또 뭐 구체적인 거는 각 당에서 좀 여의도에서 상의를 해보라고 넘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민생 문제가 지금 추석 전후해 가지고 뭐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면 체감 지수는 우리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문제와 더불어서 두 개의 트랙인데 아무튼 이번에 잘 좀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회동이 정례화될 것인가? 지난 5월 회동 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례화 정도가 아니고 국가가 이렇게 준 비상사태인데 이제는 정례화가 아니고 밤 12시라도 수시로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국가가 비상사태라고 준 비상사태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격식을 깨고 밤 12시 새벽 3시라도 전화하고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읍수하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야지 막힌 벽도 뚫리고 우리 국민들도 네.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권으로 인식할 겁니다. 대통령은 원하시겠지만 이제 야당 대표들이 과연 이제 수용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차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야당 대표도 대통령께서 만약에 대화하고 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리는 야당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야의 대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국방위원들, 뭐 외교통일위원들, 관련 상임위원들하고도 저는 격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냐? 그런 식의 접근, 그런 식의 그 국정을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들이 국민적 총의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뭐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예.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시고 사실 안보 문제가 시급하지만 정치권은 또 대선 시계가 제깍제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벌써부터 단일화 논쟁, 단일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두 전직 대표의 이야기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절대로 양극단 세력과는 단일화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양극단 중에 한쪽이 다시 또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문제도 합의하에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국가는 더 불행한 쪽으로 빠질 겁니다. 양극단 당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러면 뭐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광주나 호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비전들, 정책들 만들어내고 또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간절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노력하다 보면 뭐 통합이든 단일화든 다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양극단 세력과는 단일화 절대 없다. 문재인 전 대표 정권 교체 노력하다 보면 단일화든 통합이든 이야기가 길이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차 교수님, 예. 안 전 대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수를 했는데 이런 논란 좀 이런 듯한 느낌도 드는데 왜 이렇게 불거졌을까요? 지금 뭐 두 분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이 지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안철수 대표는 선을 분명히 끊고 가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단일화의 가능성, 불신은 계속 살려나가야 되는 서로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뭡니까 양극단 세력을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본인 중심이 되는 본인은 뭐 합리적 개혁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정파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내년 선거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런 무대가 만들어져야 본인의 본선에서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야권 단일화 협상 차원으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지금 지지율이 있어서 열세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친문의 그런 조직적인 이 융합력, 도적 동원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상황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럼 2012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 지금 단일화의 고리를 어떤 식으로 잘라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1려 다야 구도로 가서 그러면 좀 더 좁혀서 3자 구도로 갔을 때는 본인이 사실 지난번에 2012년도 1대1로 붙어서도 사실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3자 구도가 가서는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 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권 교체의 절박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락을 깔아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장으로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라서 내년 대선 국면에서 또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변성은 있다고 봐야죠. 사전 기싸움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안희정 충남지사 체제 정권 교체 통합 문제가 아니라 비전 제시가 먼저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선 구도를 전망하는 거죠. 문재인 대표야 단일화가 안 되고 게임을 하면 지는 게임이고 안철수 전 대표는 여기서 또다시 단일화를 하지만 자기 몫은 없는 거고
안희정 지사야 친문 구도에서 자기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던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권력 구도 문제, 개헌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이원 집정부제나 정부 통제로 개헌이 된다고 그러면은 더 이합 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씨가 지금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이런 구도예요. 이게 지금 손학규 씨하고도 얼마 전에 만나고 정의화 씨, 손학규 씨가 만났다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제3지대 얘기가 큰 변수가 대군에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좀 안철수 대표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양극단 세력, 양극단 세력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문, 친노대, 친박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꾸 이제 본인이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라고 그러고 이제 양극단 그러는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 뭘 얘기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실체가 뭐냐? 그럼 정치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이로운 세력을 이야기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양극단이라고 하면은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놓고 헌법 정신에서 이런 거 나는 이 지점에서 이런 게 옳고 그러다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지 많은 젊은이들도 공감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맨날 두루뭉실하게 제3지대고 뭐 나는 중도 개혁 세력이나 이러면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그래서 지난번에 당에서 나올 때도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권력투쟁에서 패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고 나서 예. 호남 민심을 얻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더 대선 전략을 만드는데 정교한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모든 여야 대선 주자들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차 교수님, 예. 추미애 대표가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통합이나 단일화에 연연하지 않겠다. 3자 대결 구도가 돼도 1대1 여야 구도 만들 수 있다. 뭐 3자 대결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취지 얘기 같은데. 지난번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추미애 대표는 3자 필승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3자 필승론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3자라고 하면 그중에 한 당사자가 국민의당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호남 배제론 아니냐 그런 공격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는데 방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본인이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가능성, 수권 능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야권 재편이 돼야 되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대선을 놓치는 그런 상황은 바라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3자든 2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국민의당을 연대를 하든지 끌어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당 얘기에 대해서 호락호락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건데 간이상이 그대로 갈 거냐. 그거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큼 잘하냐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당의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과연 당선 가능성이 접근하느냐. 그때 과연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중심의 지금 이제 새 확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물론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제 나중에 출발한다고 하는데 미국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만난다고 하는데 이해찬 전 총리하고는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해찬 전 총리하고 반기문 총장하고 이거 만나면 거의 사적 만남이었지만 이번에 그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가 같이 가서 만나는 그 목적은 유엔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개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는 공식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취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취소되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과연 여야 3당 대표가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리더하고 있는 하나의 주인공들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지금 반기문 대망론에 의해서 지금 뜨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크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 서로 그런 깊숙한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 결과가 각 당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이 좀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연결해서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박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과 정세균 의장 또 여야 대표들이 좀 가는데 의미가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상당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한국 정치에 이미 상수가 돼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지난번에 이해찬 전 총리하고는 같은 충청도 출신이면서
불편한 그런 속내를 서로 드러냈는데 정세균 의장은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정세균 의장 스스로도 지금 대권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기문 카드가 어떻게 튈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올 것이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으로부터 국제 정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하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대통령들을 10년이나 했는데 얼마나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계세요.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방미단이 폴 라이언 미 하원 의장도 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저 이야기를 잘해야지. 옛날에 임진왜란 전에 선조가 말이죠. 일본으로 동인 서인 보내할 때 갔다 와가지고 쌈박질하고 네.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전쟁 내서 백성들 피고름 터지고 이런 결과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좀 좋은 어드바이스도 얻고 국제 동세가 어떤 건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 방미를 해요. 예. 정말 역사적인 책무가 그들의 어깨에 크게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당파 싸우고 안 보는 팽개치고 말이죠. 내일 모레 정치적 이득만 계산하면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예.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 네. 그런 의미에서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사실 지금 강진에서 손학규 전 고문과 90분간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교수님 보시기에 사실 이제 삼지대에 전망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 회동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삼지대에서 이렇게 불을 지피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물론 양극단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그라운드가 가장 큰 지역에서는 승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제3지형에서 뭘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파일을 키워서 거기서 본인들 정치 세력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네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회동의 대표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서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장관들의 경우 국회에서 자주 만나뵐 수 있고 또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는 당정 협의 기구를 통해서 자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야당의 두 대표가 참석한 만큼 대통령과 야당의 두 대표가 그리고 여당 대표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여야 대표가 대통령께 말씀을 하시고 또 대통령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후에 장관들의 보고를 추가적으로 듣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수락하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대통령에 대한 의견 말씀하는 순서는 먼저 추미애 대표께서 15분간 말씀하셨고 박지원 대표께서 그 이후 15분간 준비해 가신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변인인 제가 정무수석을 통해서 준비해간 유인물을 전달해 드렸고 정무수석이 대통령께 그 유인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박지원 위원장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국민의당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의 현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말씀하실 때 그 유인물을 보시고 또 메모를 하시면서 청취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지원 위원장께서 대통령께 말씀하신 현안들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과 함께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오늘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담은 우선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핵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서 모두 함께 규탄을 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와 제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하시고 두 야당 대표는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드 문제는 대통령께서는 배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야당 대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안인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께서 답변을 안 하셔서 재차 끝날 즈음에 여쭤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병우 수석은 특별조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월호
6조의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 취지와 재정적, 사회적 부담을 생각해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국민 눈높이를 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홍금주 대변인이 말씀한 대로 대통령께 직접 모든 서류나 물건을 드리는 것은 의전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5.13 회동 때도 같은 방법으로 14가지를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님께 올려드렸습니다. 20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북핵 및 사드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모든 인사로 G20 외교 라오스 순방 4강 정상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이 편성돼서 조선 해운업 구조조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노동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시는데 대통령께서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3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 당시 우리 국민의당 제안으로 여야정 민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추경의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당에서는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야정이 안보위기에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민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이 1조 원 사상 최대로 많고 연말까지 1조 4천억이 예상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쌀은 유엔 권고량보다 현재 재고량 등 우리 비축량이 4배나 많습니다. 보관비만 하더라도 작년에 2천억이 들어갔고 때로는 5천억, 6천억 원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만 6천 원이 하락돼 있고 전나무 경우는 20kg당 쌀값이 3만 5천 원으로 30여 년 전에 쌀값과 똑같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사 직접 연결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제 제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제재를 이야기했고 야당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배치해야 된다. 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조사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박 대통령의 답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월호 문제 검찰개혁도 원론적인 입장을 들었다고 박지원 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